부동산 시장에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칫 전세금을 몽땅 날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캐피탈사들의 부동산 금융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분양 침체의 유탄을 맞은 모습입니다. 하나그룹이 사업구조 재편을 단행합니다. 시장의 관심은 김동관 사장의 행보입니다. ESG 등 친환경 산업에 관심이 큰 만큼 그린 디벨로퍼의 위상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 시장의 신물질 개발 경쟁이 한창입니다. 홍삼부터 달팽이까지 다양한 특화 제품이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 분위기가 이어지자 깡통 주택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싼 빌라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집값이 꺾이자 깡통 주택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깡통주택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금이 매매가와 비슷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말 그대로 속이 빈 주택을 말합니다. 통상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위험성이 크다고 보는데 KB부동산 기준 지난 7월 서울 오피스텔의 전세가율은 83.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신축 빌라 전세 거래 중 815건이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전세 거래 중 올해 상반기 거래 21.1%의 전세가율이 90%를 넘었고 이 중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도 593건이나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 강서구는 53.3%, 양천구는 48.7%의 전세 거래가 깡통주택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제출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미납세금 공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회수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 피해 보증금은 122억 1,600만 원으로 지난해 연간 피해 보증금 93억 6,600만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한 건수도 지난해보다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선 하반기 금리 인상에 따른 거래량 감소, 또 매매가 하락이 이어져 깡통 주택에 대한 위험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 경기가 빠르게 냉각하면서 부동산 금융을 크게 늘려온 캐피탈사들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입니다. 특히 금리 인상과 분양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25건 캐피탈사의 부동산 금융 규모는 36조 4천억 원입니다. 전체 영업자산 중 약 25%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은 캐피탈사들은 영업자산에서 부동산 금융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최근 지방 분양 경기가 나빠지면서 캐피탈사들의 브릿지 대출 자금 회수가 불확실해졌다는 점입니다. 브릿지 대출이란 본격적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토지 구매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준비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을 말합니다. 본 PF와 달리 대출 회수가 더 어려워 손실 위험도가 높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금리와 공사비 인상으로 지방 부동산 개발 사업의 예상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브릿지 대출 후순위 투자자의 경우 투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영우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3곳 이상 캐피털사가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지역 분양 경기 침체는 업권 전반의 부실 여신 발생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덩달아 빠르게 몸집을 불려온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29곳 캐피털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조 9천억 원으로 1년 만에 2배가 증가했습니다. 윤소정 한신평 선임연구원은 현재 건전성 지표로는 잠재 부실 위험이 반영되지 않고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지만 앞으로 부동산 금융을 중심으로 부실 자산 비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하나건설이 오는 11월 하나그룹의 지주사인 하나로 흡수 합병됩니다. 김승현 회장의 장남이자 그룹의 ESG 경영을 이끌고 있는 김동관 사장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하나건설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서청석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1일 하나그룹의 지주사격인 하나가 하나건설을 흡수 합병합니다. 하나는 하나건설을 지분 100% 완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주 발행 없이 하나건설을 품게 됩니다. 하나건설이 하나로 들어오면 그린 디벨로퍼의 도약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병 이후 하나건설에 대한 김동관 사장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김승현 회장의 장남이기도 한 김동관 사장은 하나 전략부문장 겸 하나솔루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김 사장은 태양광 전도사로 불릴 정도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을 이끌며 7분기 만에 태양광 사업을 흑자 전환시키는 등 친환경은 김동관 사장이 하나의 가장 유력한 차세대 리더십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린 디벨로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 풍력 발전과 수처리 분야 등 하나건설의 신사업은 김 사장의 영향력 아래 더 큰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차세대 리더들을 주축으로 한 건설업계 친환경 신사업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허창수 회장의 장남인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 사장과 권혁은 회장의 장남인 권민석 IS동서 대표 등은 친환경 사업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친환경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허윤홍 사장의 신사업부문 매출은 상반기 GS건설의 전체 매출에서 8.3%를 차지하는 등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허 사장을 필두로 지속적인 신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권민석 IS동서 대표는 폐기물 처리 사업의 꾸준한 투자와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 등을 인수해 친환경 사업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고금리의 부동산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갈수록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4.6으로 지난주보다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지수는 3년 전인 2019년 7월 둘째 주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업계에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에 더해 집값 하락이 본격화한 것에 맞물려 매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가 다음 달부터 시멘트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한일시멘트는 톤당 92,200원인 시멘트 가격을 다음 달 10만 6천 원으로, 삼표시멘트는 10만 5천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시멘트값 인상으로 나머지 시멘트 회사들도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멘트 업계는 지난해 7월 시멘트 값을 5% 인상한 데 이어 올해 2월 시멘트 가격을 15에서 18% 정도 인상했습니다. 건설 원자재 가격이 계속 인상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상 성분을 넣어 피부 유익균 생산을 촉진시키는 화장품, 또 달팽이 추출물이 들어간 마스크팩, 갯벌 진흙으로 만든 화장품 등 특화 물질을 활용한 제품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마스크에서 자유로운 시대가 오면 이 같은 특화 제품 소비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보도에 서지은 기자입니다. 홍삼 조성물로 유해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연구가 한창입니다. 피부 유해균 생장을 억제하고 유익균 생장만 선택적으로 촉진시키는 물질로 화장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KGC 인삼공사와 고려대 약학대학은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을 개선시켜주는 홍삼 조성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삼공사에 따르면 이 홍삼 조성물을 발랐더니 유익균은 늘고 유해균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피부 유익균만 선택적으로 증식시킨다는 점을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동인비 자색온의 에센스와 자생크림 등에 적용하였으며 피부 스스로의 자생 능력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머드축제로 유명한 보령시는 청정갯벌에서 채취한 천연 진흙을 정제해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치유와 노화 방지, 노폐물 제거 등 피부 미용 제품에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장품 브랜드 더샘은 달팽이 추출물이 들어간 안티에이징 마스크팩과 화장품을 내놨습니다. 피부 재생과 잔주름 개선 등에서 효과가 기대되는 달팽이 점액을 화장품에 접목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노마스크 시대가 다가올수록 맨 얼굴을 가꾸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한 특화 제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코스피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2,490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강달러가 주춤하고 양호한 기업 실적 등의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7거래일 연속 매수하며 상승을 견인한 건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 선반영됐다는 인식 속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오늘 코스피는 2,490.8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7거래일 연속 사자를 유지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2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예상보다 양호한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강달러 진정에 따른 환차의 기대감이 외국인의 매수를 이끌었다고 설명합니다. 투자자들은 오늘 밤 발표 예정인 미국 7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 지표를 통해 고강도 긴축 명분을 찾고 있는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는 한 주간 1.60% 오른 2,490.80포인트에 코스닥은 3.49% 오른 831.6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도한 가운데 외국인만이 매수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개인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나스닥 상승 효과 속 네이버와 카카오 등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게임 기업들의 하반기 신작 발표 기대감까지 더해져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맥스 등 게임 업종도 올랐습니다. 송주현 다울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음 주 국내 증시에 대해 오늘 밤 고용 지표가 양호한 수준으로 발표되면 시장은 일시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특별한 리스크가 없는 한 코스피는 2,500선을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주춤했던 제약, 바이오 주가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반기 실적과 사업 전망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 11만 2,9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의 증권시장에선 다시금 제약 바이오 주가가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7월 한 달간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인 ST큐브는 123% 올라 증권시장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동홀딩스 60%, 신풍제약 29.5%, SK바이오사이언스 21.4% 등 제약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치료제와 백신,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 기업 중심의 반등과 더불어 한미약품을 시작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용제약 등이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8월 세계 폐암학회와 9월 유럽 종양학회 등 주요 학회 개최도 예정되어 있어 제약바이오 업종의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실적적으로는 사실 하반기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수출 많이 하는 대웅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센트리온이나 다 약간 달러 거래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달러 영향이 좀 실적 하반기도 좋지 않을까. 바이오들은 다 학회들이 좀 제일 관심사일 것 같아요. SMS, HLB나 몇 군데 좀 발표한 데들 있거든요. 이제 그 결과들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어 하 연구원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중단한 기업도 있고 여름철 재유행이 잠잠해지면 관련 모멘텀이 소멸될 수 있어 기업의 기존 사업 연구 개발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60원 오른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약 201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9,160원보다 5% 오른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201만 580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확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노동계와 경영계는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과 취지, 최임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올해 추석부터 해외여행 시 $800까지 휴대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자 휴대폰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는 $600에서 $800로 인상되고 휴대폰 별도 면세 범위 가운데 술의 면세 한도도 현재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납니다. 기본 면세 한도는 지난 2014년 마지막으로 상향된 후 8년 만이며 술 면세 한도가 올라가는 건 1993년 이후 30년 만입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추석 이전에 시행됩니다. 내일 서울 광화문 광장이 새로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 면적은 세종문화회관 앞 차로를 없애 기존보다 2배 정도 넓어진 43,300제곱미터이며 녹지는 기존의 3.3배 수준인 약 10,000제곱미터를 확보했습니다. 광장 곳곳에는 다양한 휴식시설이 마련됐고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40m 길이의 터널 분수와 한글 창제의 원리를 담은 한글 분수가 마련됩니다. 세종대왕상 뒤편 지하로 이어지는 세종이야기 출입구에는 미디어 글라스가 설치돼 밤마다 다양한 미디어 아트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독일이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는 사람들을 수영장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주민들은 야외 수영장에서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휴식을 취하며 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영장에 갈 수 있다면 다행인데 일을 해야 하는 근로자들은 무더위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베를린의 한 식당 직원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오븐을 키면 섭씨 40도가 넘어간다면서 휴식을 취하지 않고는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독일 기상청은 극심한 더위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대한 사족 보행 로봇이 울퉁불퉁한 길은 물론 나무숲도 거뜬히 헤치고 나갑니다. 언뜻 무서워 보이기도 하는 이 초대형 로봇은 캐나다 태생의 예술가이자 기계공학자인 조너던 티펫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티펫은 이 로봇 아이디어를 꽤 오랜 시간 동안 간직해왔습니다. 20년 전 공룡 조각상을 본 이후 만약 그 위에 앉아 조종할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손과 발을 조금만 움직이면 4톤의 기계가 내 통제 아래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며 이렇게 거대한 수트를 입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꿈을 실현해낸 티펫은 이제 새로운 기계화 레이싱 리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대하고 복잡한 경주 코스에서 사물을 밀어내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거대한 물리적 퍼즐을 푸는 겁니다. 또 언젠가 ATV만큼 대중화된 레저 문화로 자리 잡게 될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매출이 처음으로 감소한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사상 처음으로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고 현지 시간으로 4일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메타는 이날 증권거래위원회에 채권 발행에 대해 보고했으며 최장 40년 등을 포함하는 만기가 다른 4종류의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타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지만 블룸버그는 메타가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3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타는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자본 지출과 자사주 매입, 기업 인수,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로이터는 메타가 수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회사채 발행을 검토했으며 지난달 말 분기 실적 발표 이후 회사채 발행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